안녕하세요, K짱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맞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공포 소설을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낭독 컨텐츠입니다. 오늘 준비된 책은 일본 민속 오컬트의 거장 미스다 신조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일본에서 소설책을 좋아한다 하면 이분의 성함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바로 출판사 북로드에서 출간한 우중괴담이라는 책입니다. 비오는 산책날마다 차례로 나타나서 괴담을 들려주는 가족.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우중괴담의 마지막 단편 소설인 우중괴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중괴담의 특이한 점은요, 소설 속 작가, 그리고 편집자, 심지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괴담의 대상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메타 공포라고 합니다. 독자를 괴담 속으로 끌어들이는 소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소설을 처음부터 읽지 않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부분만 들으신다면 완벽한 공포를 100% 질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중괴담. 그럼 시작해볼까요? 올해 2월 초순 소설 야성시대 3월호가 나온 직후에 카도카와의 담당 편집자 S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오사카 지역에 사는 가명 마스오라는 장정가가 내게 연락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와 함께 작업을 했었으니 그렇게 말하면 분명 기억하지 않을까 한다는 이야기였다. 다시 말해 과거의 편집자였던 내가 장정가인 그 사람에게 도서 디자인을 의뢰해서 업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마스오라는 이름을 들어도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그저 깜빡 잊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용건이 불명인 것도 신경이 쓰였다. 어쩐지 수상하니 거절할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내 앞으로 출판사나 메일로 연락을 취해온 일이 꽤 있다. 메타성이 강한 호러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옛날에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다면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내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의뢰했던 책의 제목들을 말해달라고 S를 통해 저쪽에 부탁했다. 상대에게 조금도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신뢰되는 대응이겠지만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을 나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자 마스오는 S의 메일로 여러 권의 책 이름을 보내왔다. 전송된 그 제목들을 본 순간 그 사람의 사무실한 풍경이 어렴풋하게 남아 머릿속에 떠올라서 깜짝 놀랐다. 구체적인 제목을 듣게 되자 과연 기억이 자극을 받은 모양이었다. 당시에 나는 교토에 있는 D 출판사의 신참 편집자였다. 분명 베테랑 디자이너인 그로부터 이것저것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바로 S에게 마스오의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사과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마스오는 직업상 그런 주의는 필요하다며 답장을 해왔다. 답장 안에는 내가 소설 야성시대 2019년 6월호부터 거의 석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고 있는 연작 괴기 단편을 읽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작품에 관해서 가능하면 한번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이 적혀 있었다. 당연히 나는 어떤 이야기냐고 물었지만 메일이나 전화로는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거라는 답신이 돌아왔다. 다행히 2월 하순에 고향인 나라에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 다음날 오사카로 간다면 마스오와 만날 수 있었다. 일요일이라면 그 사람도 쉬는 날이 아닐까 하여 제안하자 마스오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방문할 시간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전개였음에도 내가 만나기로 결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관여하고 있었다.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몹시 신경 쓰였던 것,
면담이 이야기 소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한 것. 그리고 2월 초순에 예정되어 있던 타이페이 국제 북페어가 연기된 것 등이었다. 나와 홍콩 및 대만 작가들이 묶은 쾌, 젓가락 괴담 경연 프로모션차 대만에 갈 예정이었으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북페어가 5월로 연기되었다. 덕분에 일정이 비어 마쏘와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정말 새옹지마다. 참고로 외출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는 이곳저곳의 이벤트에 초대받고 있었다. 3월 하순에는 아마미오시마의 도서관에서 북토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만, 한국, 중국의 국제 북페어에 초청받고 있었다. 일이 생길 때는 겹치기 마련이라는 말은 주로 나쁜 일에 쓰이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숨어 있으니 낙관할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소설 야성시대의 3월호까지 발표했던 연작 괴기 단편은 아래의 4편이다. 2019년 6월호 은거의 집, 2019년 9월호 예고화, 2019년 10월호 모 시설의 야간 경비, 2020년 3월호 부르러 오는 것. 만일을 위해 말해두는데 이 4편의 작품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체험담을 소설화한 것이라는 형식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쏘가 한 작품만을 콕 집어서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이라면 이해가 간다. 실은 체험자와 면식이 있다든가 관련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듯했다. 어디까지나 그는 4편의 작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일까? 기대와 불안이 반반이었다. 전자는 어떤 괴이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고 후자는 그 괴담의 뜻밖의 앙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호러 미스테리 작가이기에 느끼는 심리일 것이다. 1월 하순에 유령의 집 시리즈 신작을 탈고한 참이라 2월은 조금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동창회와 마쏘의 디자인 사무소 방문은 정말로 고대하던 일정이었다. 동창회에서 과음을 하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조금 무거웠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네. 금세 후회하는 마음이 싹 텄다. 왜냐하면 괴담을 접할 때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다행히 아침으로 차죽을 먹고 방에서 쉰 뒤 나라 공원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혔다. 긴테스 나라역에서 특급을 타고 오사카 남바역을 향해 출발했다.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며 지하철과 JR 기존 노선으로 갈아탔다. 차창에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도 떠오르는 기억은 아쉽게도 없었다. 얼마 후 진호의 가나가와역에 도착했다. 역사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역 앞 풍경이었다. 역을 착각하고 잘못 내린 건 아니겠지. 불안을 느끼면서 걷기 시작한 나는 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서야 비로소 약간의 기시감을 느꼈다.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역 주변은 개발이 진행된 탓에 변했지만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옛날 그대로인 풍경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길을 조금 헤맸다. 주택가에 들어선 뒤 골목을 잘못 선택한 모양이었다. 큰 길까지 되돌아갈까 고민하는데 앞쪽에 고양이의 모습이 보였다. 길고양인 듯한 하얀 털의 고양이였다. 고양이 애호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잠깐 뒤를 쫓아가 보았다. 그러자 우연히도 마쏘의 디자인 사무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지만 주위에 초목도 많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책로도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보였다. 다만 빈집인 듯 보이는 집들이 조금 눈에 띄긴 했다. 디자인 사무소를 봤을 때도 특별히 무언가 느껴지진 않았지만
인터폰의 응답에 의해 밖으로 나온 맞소의 모습에는 조금 반가움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요.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셔서 바쁘신 중에 먼 걸음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선물을 건넸다. 휴일이라 직원도 없고 대접할 것도 마땅치 않다는 맞소의 말을 나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늘의 목적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당시 조수였던 우노, 스태프였던 나카다의 이름이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기억나지 않았다. 주로 맞소와 대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서 실내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문이 있는 벽을 제외한 세 곳을 점유한 것은 책장이 아니라 측면과 뒷면이 없는 철제 선반이었는데 그곳에 책들이 수평으로 눕혀진 채 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확실히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부러 책장을 놓지 않고 책을 옆으로 돌려 표지가 보이게 놓는 스타일이 참 디자이너답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났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다. 그게 뭘까? 하고 둘러보았지만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30년 이상 지났으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낀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마음에 술렁이는 감각, 즉 위화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책 정도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테니 맞소가 배려해 주어 거기서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만일을 위해 신칸센 막차표를 사두었으나 되도록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했다. 맞소는 서점에서 내 작품을 보고 작가가 된 것을 알았다며 진심으로 기뻤다고 했다. 그런데 작품은 별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성시대에 실린 단편도 모 출판사의 편집자가 우리 사무실에 깜빡 놓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는 말씀은 그 잡지의 표지에 실린 제 이름을 우연히 보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읽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작품까지 읽었을 때 왠지 묘한 불안감을 느껴서 말이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이야기를 읽은 뒤에는 이거 한번 만나보는 편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맞소가 이야기한 30년도 전에 체험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재구성한 것이 이하의 이야기다. 그대로 기록하면 아주 읽기 복잡해질 것 같아 맞소를 주인공으로 한 3인칭 시점 서술로 재구성했다. 인명과 일부 지역은 전부 가명으로 했으며 시대를 고려해 당시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맞소는 해질녘에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디자인 업무는 운동 부족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서적의 디자인 전부를 담당하게 되는 일이 많았던 맞소의 사무소에는 주로 담당 편집자들이 직접 방문해 협의를 하곤 했다. 이때 디자이너는 직접 교정지를 읽는 사람과 전혀 읽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맞소는 교정지를 읽는 부류였다. 다만 사무소에서는 업무나 전화 때문에 신경이 쓰여 되도록 교정지를 들고 야외로 나가 읽으려고 했다. 일과인 산책에는 야외에서 교정지를 읽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맞소는 교정지를 들고 해질녘 산책을 나섰다. 산책 코스의 반환점에 있는 정자 부근은 숲이 우거진 덕분에 그늘이 져서 앉아있기 좋았다. 모기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는 모기향 냄새를 좋아했다. 한겨울에는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어 대개 봄부터 가을에 걸쳐 이용했다. 정말로 맞소만을 위해 준비된 이상적인 장소 같았다. 실제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산책로에는 다른 주택지로 빠지거나 우회하는 분기점이 몇 개 있었는데 사람들은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샛길에 잘 들어서지 않았다. 일부러 산책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소용없는 짓으로 느끼는 인간의 심리 때문일까?
게다가 정자로 이어지는 길은 경사가 급한 비탈길이었다. 덕분에 정자는 거의 맞소 전용처럼 되었고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다가오지 않고 경계하는 하얀 길고양이 정도였다. 그래서 그날 정자에 먼저 온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맞소는 깜짝 놀랐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아니 그게 지금이라도 내릴 것 같아서 말일세. 사무소를 나왔을 때는 조금 흐린 하늘이었는데 어느새 시꺼먼 비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한 날씨가 되어 있었다. 자네도 나처럼 이곳에 정자가 있는 게 기억나서 미리 비를 피하려고 온 거구만. 그렇지? 귀찮아서 맞서는 일단 네 라고 대답했다. 한데 난처하게도 이 노인이 있으면 교정지 읽기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투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이 다시 말을 걸어왔다. 마스오는 노인이 이곳에 오면 이야기 상대가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들러 앞으로 교정지를 읽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노인이 가족 화제를 꺼내도 성의 없는 맞장구를 칠 뿐이었다. 얼른 도망쳐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노인의 이야기에 맞소는 벼랑간 흥미를 느꼈다. 우리 집과 가족 구성이 똑같아. 맞소의 본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 맞소의 아내, 그리고 늦둥이 초등학생 딸까지 5명이다. 그런데 눈앞에 노인 가족도 미혼인 장녀와 장남 부부, 그리고 딸까지 5명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노인의 입장에서 맞소는 장남에 해당한다. 우리 집하고 똑같네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해버리고 곧바로 후회했다. 노인이 한층 수다스러워질까 봐서였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맞소를 바라보더니 감개 깊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런가?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집이 적어졌으니 말이야. 그렇죠. 저희 쪽은 아내와 누나의 사이가 좋아서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거 다행이구먼. 우리 가족도 역시 사이가 좋아서 말이야. 여기서 맞소는 다시 후회했다. 이제부터 가족 자랑이 시작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맞소에게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화제였다. 누나와 아내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맞소가 외도로 인해 본가를 나와 사무소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누나는 상처를 입은 아내의 편을 전면적으로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일시적 별거를 방관하는 상태였다. 이대로 가족 자랑을 들을 바에야 실은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밝히는 편이 나을지 고민하는데 노인이 의외의 발언을 했다. 자네, 옛날 이야기는 좋아하나? 예, 그렇죠. 애매하게 긍정하면서도 맞소가 나를 곧바로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확실히 당시에 나는 괴담 수집이 취미여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사람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없냐고 천진난만하게 묻곤 했다. 맞소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노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노인은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좋아하더니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적 지금으로부터 70년은 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는 사냥꾼이셨어. 보통은 동료인 도모 씨와 둘이서 산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혼자셨지. 도모 씨네 색씨가 전날에 애를 낳았거든. 산신님은 부정한 걸 싫어하셔. 집안 사람이 죽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정해서 산에 들어가면 안 돼. 그 규칙을 깨면 반드시 앙화가 내렸지. 산에서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무사히 돌아와도 사냥감은 절대 잡을 수 없었어. 원래라면 할아버지도 같이 쉬어야 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산에 가겠다며 결국 혼자 가버리셨어.
하지만 할아버지도 당황했는지 도시락을 잊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해주러 가게 되었지. 할아버지와 도모 씨는 산 중턱에 오두막을 지어 놓았어. 제대로 된 문도 없이 출입구에 볏짚발을 쳐놓은 곳이라 도시락만 덜렁 놔뒀다가는 들짐승들이 먹어 치울 게 뻔했지. 게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니 할머니는 내가 오두막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 보퉁이를 메고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부르며 당황한 얼굴로 따라오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놓고 가셨다는 걸 깨달았던 게지. 평소 불단에 모셔두는 막탄이야. 오래 쓴 쇠솥으로 만든 총알인데 사냥꾼이 평생에 딱 한 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귀한 총알이지. 이걸 쏜다는 건 그 순간 사냥꾼을 그만둔다는 뜻이야. 이걸 깜빡했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오늘은 사냥을 그만두고 바로 집에 돌아오시라고 전화하며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셨지. 나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어. 막탄과 도시락을 깜빡한 사실을 깨달으면 돌아오시겠지만 그때 나는 할아버지가 깨닫지 못할 거라고 느꼈어. 왜냐하면 이미 할아버지는 홀렸기 때문이야. 무엇이라면 역시 마무리라고 해야 할까? 도모 씨의 부정 때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집을 부렸고 소중한 막탄과 도시락까지 잊어버렸으니까. 숨이 차오를 정도로 걸어 산신님의 사당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예감에 휩싸였어. 사당 앞에 있어야 할 곡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야. 할아버지가 참배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 중요한 의뢰마저 잊어버리다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어. 나는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심정으로 주먹밥을 바치고 부디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올렸어. 그런 뒤 오두막을 향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져서 깜짝 놀랐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 비가 오면 흙바닥이 진창으로 변해 걷기 힘들어지니까 나는 지친 다리를 채찍질해 올랐어. 산길이 굽어지는 지점을 지났을 즈음 앞쪽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멈췄어. 수풀에서 불쑥 하얀 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새하얀 고양이였어. 그때 등줄기가 부르르 떨렸지. 아무리 들고양이라도 이렇게 높은 산속까지 올라오다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산신님 사당에 참배를 한 뒤에 평소에 다른 것을 보았다면 곧바로 산에서 내려가라 는 할아버지의 충고가 불현듯 떠올랐지. 고양이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나를 응시하더니 나를 바보 취급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쓱 수풀 속으로 소리 없이 들어가 버렸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나는 용기를 쥐어짜 다시 올랐어. 이대로 내가 내려가 버리면 할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기분이 들었거든. 등 뒤로 기분 나쁜 시선을 느끼면서 필사적으로 걸었지.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이란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심경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쏴 비가 퍼붓기 시작해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지. 어른 3명이 비좁게 잘 수 있을 정도의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지만 안도감이 들었어. 비가 오니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올 것이고 귀여운 손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황급히 오실 테니까. 나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 하지만 물이 끓어도 할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결국 오두막 안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혼자니? 그때 오두막 밖에서 참으로 요염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화로에서 시선을 들었더니 출입구에 매달린 발 오른편이 조금 거쳐 있고 그것으로 하얀 얼굴이 보였어.
목소리와 오른쪽 옆 얼굴로 젊은 여자라는 건 알았지만 마을 사람은 아니었어. 말씨가 누구와도 달랐고 숙군의 부인이라기엔 얼굴이 너무 깨끗했지. 들어가도 되니? 교태를 부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밖은 세찬 비바람이 불어 추웠기에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었지만 내 솔직한 심정은 저것을 안에 들이고 싶지 않다였어.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그렇지만 저항하기 어려운 뭔가가 목소리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좋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여자는 들어오지 않고 발 틈새로 오른쪽 옆 얼굴만 보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더니 묘한 말을 꺼냈지. 불을 꺼주겠니? 밖이 훨씬 추운데 화로에 불을 꺼달라니 너무 이상했어. 나는 고개를 휘휘 저었지. 이 화로의 불만 계속 피우고 있으면 저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어린아이 나름대로 눈치를 챘기 때문이야. 어머, 똑똑하구나. 여자는 즐거운 듯이 킥킥 소리를 내며 웃었어. 목덜미에 털이 쭈뼛 곤두서게 만드는 말투였지. 게다가 부드러워 보여. 그렇게나 똑똑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네. 마을에서 동갑내기는 여자애밖에 없었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반응해버렸어. 남자예요? 물론 남자아이란다. 많이 있단다. 여자는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어. 이때 나는 이 여자가 산신님이 아닐까 상상했어. 할아버지가 산신님은 여성이고 아이가 많다고 하셨거든. 불을 싫어하는 것도 산불 때문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다른 의미로 경외심이 생겼지. 그래서 조심조심 물었어. 남자애들은 어디에, 이 산에 있나요? 여자는 밝게 웃더니 또 묘한 소리를 했어.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 애들이 있는 곳에 금방 데려가 줄 테니까. 산신님의 자식인데 이 산에 없다니 이상하잖아.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기심에 묻자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 고머리산이란다. 그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산인데 흉한산이라 불려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어. 들어가면 앙화가 내린다는 소문이 있는 흉한산에 산신님의 아이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이 여자는 산신님이 아닌 게 아닐까 영문을 알 수 없게 되자 경외심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바뀌었어. 자, 같이 가자. 여자는 유혹해왔지만 나는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고 있었어. 초조해지기만 할 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했더라면 가버렸을 텐데 후회해도 늦었어. 여자는 여전히 자상한 소리로 우리 아이들과 놀고 싶지? 라고 묻다가 갑자기 웃음소리를 냈어. 고개를 들었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오싹해지는 말을 했지. 불이 꺼질 것 같네? 봤더니 화롯불은 거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꼴이 되어 있었어. 여자가 계속 말을 걸었던 건 내가 화로에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지. 필사적으로 불을 되살려 보려고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불을 더 약하게 만들어버렸어. 고개를 들자 오두막 입구의 절반 정도까지 거쳐 올라간 발이 보였어. 하지만 이상한 거야. 여자는 여전히 발 오른편 가장자리에서 오른쪽 옆 얼굴을 보이고 있었어. 몸통은 발에 가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친 발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도 여자의 옆 얼굴은 발 가장자리에서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어. 어떤 자세를 해야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 입구의 발이 원래대로 내려오고 여자가 쓱 정면을 향하더니 하고 조용히 촛불을 끄는 신용을 하자 화로의 숯불이 완전히 꺼졌어. 그때까지와는 딴판인 천박한 웃음소리가 오두막 안을 메아리쳤지. 이제는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핏기가 가시는데 여자가 내 속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래, 끝이야 라고 말했어. 휘릭 하고 발이 젖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오두막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데 꽝 하고 쥐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쥐죽은도 조용해졌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어 꼼짝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 잠시 후 스륵스륵 발이 거쳐 올라가더니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검은 영체가 쑥 들어왔어. 내가 으아! 비명을 지르자 괜찮으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할아버지였어. 숨통을 끊지 못했어. 분한 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할아버지가 오두막 밖에 있던 뭔가를 엽총으로 쏜 것 같다고 겨우 깨달았어. 그건 뭐였냐고 묻자 할아버지가 오두막에 올 때까지 이상한 일이 없었냐고 되물으셨지. 막탄과 도시락을 잊은 것부터 사단과 하얀 고양이 이야기를 남김없이 말했더니 할아버지는 몹시 침울해하셨어. 그런 뒤 둘이서 곧바로 산에서 내려왔지.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산에 들어가지 않으셨어. 도모 씨가 같이 가자고 청해도 근신한다면서 말이야.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문득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수색한 끝에 산의 오두막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지. 막탄이 장전된 엽총을 든 채로 숨이 끊어져 있었다더군. 할아버지의 입 주변은 피투성이였고 혀가 뽑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비는 이미 그쳤지만 슬슬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말에 마스오는 당혹감과 묘한 찝찝함을 느꼈다.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난처해하고 있는데 노인은 이걸로 끝이야 라며 더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스오는 재빨리 인사를 하고 정자를 뒤로 했다. 이상한 할아버지였다고 생각하며 교정지를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저녁 마스오는 노인이 또 옛날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하며 조심조심 정자로 향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여서 기우였나 안심했다. 다시 이틀이 지난 후 산책에서 돌아오는데 디자인 사무소 오른편 무카와 씨네 집 앞이 이웃 사람들로 소란스러웠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마키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논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마스오도 합세해 산책로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다. 다음 날 오후 무카와 마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라의 다오군에 있는 도도산 기슭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보호했다고 한다. 혼자서 그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의문이 남았다. 본인에게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 자기를 부른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카미카쿠 씨가 틀림없다고 수근거렸다. 이 소동으로부터 3주 정도 지난 어느 해질녘 마스오는 또 다른 교정지를 들고 정자로 향했다. 그날 또한 아침부터 흐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언덕길을 올라가자 정자에 사람의 형체가 보여 흠칫했으나 가까이 가보니 7, 8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였다. 마쏘가 비를 피하러 왔냐며 무카와마키 사건이 떠올라 걱정스레 물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겠니? 엄마가 분명히 걱정하실 거야. 그러자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마쏘를 찬찬히 응시하더니 묘한 소리를 했다. 이야기를 할 때까지 돌아가면 안 된대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한테 산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 차례예요. 그 노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곧바로 뇌리에 떠올랐다. 여자아이의 어른스러운 말투를 듣자마자 딸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에게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와서 마쏘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인 듯했다. 교정지를 보여주며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어린애를 상대로 매정하게 대할 수 없어 무슨 이야기냐고 재촉하자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학교에 하룻밤 있다 와서 어쩐지 몸 상태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앞장 쪽 애들하고 놀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해서 집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했지만 천장에 전등이 매달려 있는 건 우리 집밖에 없어요. 친구네 집은 다들 예쁜 형광등이니까. 살금살금 집에 들어갔는데 금방 난처해졌어요. 전등이 매달려 있는 곳은 아빠가 자고 있는 방이에요. 하지만 깨우면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는 장을 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옆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고 있는데 아빠가 일어났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있었더니 아짱이 그림자 놀이 해도 돼요? 라고 말해서 아빠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부엌에서 받침대를 가져와서 아빠가 자던 방에 전등을 내리고 거기에 끈을 묶었어요. 그러면 손에 전등 불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했어요. 아짱하고 아빠는 옆방에서 장진문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인지 제대로 맞히는 사람이 이겨요. 내가 한 건 비둘기하고 개하고 여우였는데 금방 다 맞춰버렸어요. 아짱은 쥐보리, 코끼리, 토끼, 앵무새를 능숙하게 만들었어요. 다 알아맞히긴 했지만 걔는 그림자를 정말 잘 만들어내요. 다음 아이는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아빠 차례가 되었어요. 아빠는 정말 굉장했어요. 부엌에서 접시를 가져와서 달팽이를 만들거나 뒤집은 밥그릇과 젓가락으로 옛날 무사를 만들거나 솔잎을 수염 삼아 고양이를 만들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솔직히 이건 좀 반칙이 아닌가 생각했지만요. 그리고 접시나 밥그릇이나 젓가락을 가지고 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하지만 놀러온 애들이 기뻐해서 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렸어요. 솔잎을 수염처럼 꾸며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 나도 아짱도 고양이예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여우요, 호랑이요 라고 다들 말하는데 전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얀 고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림자는 까마니까 색깔을 알 수 없는데 정말 이상하죠? 그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해서 아짱하고 애들은 돌아갔어요. 내가 밖으로 바래다 주고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장진문에 아빠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두 손은 펼쳐서 머리 옆에 대고요. 이런 모습으로 토끼 귀처럼. 그래서 토끼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고양이 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하얀 고양이 라고 고쳐 말했더니 하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조금도 우습지 않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아서 어쩐지 기분이 나빴어요. 아빠, 이상하게 웃지 마요. 라고 말하면서 장진문 너머를 들여다봤더니 이미 원래대로 돌아간 이부자리 안에서 아빠가 자고 있었어요. 바닥으로 내렸던 전등도 천장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고양이 그림자가 장진문에 비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아빠 주무시는데 깨워서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몹시 혼났어요. 장진문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 할아버지에 이어 여자아이의 이야기 역시 괴담 같았기에 마스오는 찝찝함을 느꼈다. 비는 그쳤지만 주위가 어두컴컴해진 터라 여자아이의 귀가가 걱정되어 같이 가주겠다고 하자 아이는 정자 뒤편에 작게 솟은 산을 가리켰다. 산책로를 통해 가려면 멀리 빙 돌아가야만 했다. 일이 귀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무카와마키 사건도 있었기에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어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 그런데 마스오가 일어서도 여자아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왜 그러니? 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대답이 나오기까지의 한순간의 공백이 있어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마스오는 몇 번이나 거듭 확인한 뒤에야 정자를 뒤로 했다. 혹시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 못하며 억지로라도 바래다 줬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다행히 사흘째 되는 날 안심하고 저녁 산책에서 돌아와 보니 디자인 사무소 맞은편 오토모가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 남편이 다락에 올라가기 위한 부착식 계단이 갑자기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들것에 실려 나온 남편의 수건이 피에 푹 젖어 있어 중태일 거라 착각했으나 나중에 경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만 이때 마스오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위화감을 느꼈다. 확인하려 할 때마다 생각이 스르륵 달아나버려 답답함을 느꼈다. 한동안 늦더위가 지나고 산책하기 안성맞춤인 계절이 되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음울하게 흐린 날씨여서 두 사람과 만났을 때와 비슷했다. 굳이 그 정자로 갈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자가 교정지 읽기에 적합했기에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언덕길을 다 올랐을 때 정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와 반사적으로 뒤로 돌았다. 어이!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스오는 그대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게서 산에서 어이라고 한 번밖에 부르지 않는 것은 대부분 마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온 말을 듣고 그는 멈춰섰다. 저희 아버지가 딸이 신세를 졌다더군요. 조심조심 뒤를 돌아보자 한 남성이 정자 밖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의 아들이자 여자아이의 아버지인 듯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패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자에게 유도되듯 정자 앞까지 나아간 마스오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제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딸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며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혔다.
덕분에 학교에서 묵느라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었다. 마침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정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째서 교사가 학교에서 숙직하는가? 정확히는 교원 숙일 직제입니다만 그 이유를 아십니까? 패전 전까지는 학교에는 천황 부부의 사진을 안치한 봉안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공습을 받은 학교에서 목숨을 걸고 사진과 치거 등본을 지키기 위해 숙직 교사가 목숨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 패전 후에도 방법이나 긴급 연락이라는 이유로 유지되었고 남자 교사한테만 2달에 한 번꼴로 순번이 돌아옵니다. 부담 쪽이 훨씬 크죠. 학교는 원래 절의 묘지였고 그 전에는 고분이 있었다고 해서 괴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목조 3층 건물로 미음자 형태인데 숙직실은 북쪽 작은 산에 바짝 붙어있는 1층 한가운데 있습니다.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지요. 밤에 순찰을 들고 순직실로 돌아올 때는 정말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순찰할 때는 각 층을 완전히 한 바퀴 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든 교사는 술을 마시고 자버리기도 하지만 저는 고지식하게 정해진 대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보통 밤 9시와 0시에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새벽 3시에도 도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규칙이었죠. 그날 밤에는 9시 순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내에게 몸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자리에 없는지 아무도 안 봤더군요. 몇 번이나 다시 걸었던 끝에 찰칵 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자고 있었을 딸의 목소리가 들려서 우선 마음을 놓았지만 이상해서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딸은 잠깐.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나 고모를 바꿔달라고 해도 역시 잠깐. 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불안감은 늘었지만 조만간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9시가 지나 저는 서둘러 숙직실을 나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1층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1층을 한 바퀴 돌고 서쪽 복도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동쪽 복도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시야 한 구석을 하얀 뭔가가 스쳤습니다. 반사적으로 1층 서남쪽 모퉁이를 보자 하얀 것이 쓱 사라지는 참이었습니다. 당황하며 복도를 뛰어갔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3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2층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하얀 뭔가를 본 것입니다. 한 바퀴 이상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보였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게다가 그 하얀 뭔가는 마치 제 뒤를 쫓는 것처럼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완전히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숙직실까지 돌아와 문에 불빛을 보고 마음이 놓였으나 그 하얀 뭔가 이상에 해당하니 새벽 3시 순찰도 해야겠다고 낙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규했습니다. 실내에 하얀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 놀라게 하지 마. 그곳에 앉아있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하얀 뭔가에 휘둘려 복도를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아내는 어두운 얼굴로 이웃집 애가 행방불명되어 찾는 걸 거들어주느라 집을 비웠던 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아동이었습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무매 숲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숲은 출입을 금지하는 철책이 둘러쳐진 데다 이상한 소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밤에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어린애 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고생했다며 격려하자 아내가 오늘 밤에는 나도 여기서 잘까? 요즘 둘만 사이좋게 있어 본 적도 없잖아. 라고 대담한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아내인데도 갑자기 심장이 시끄럽게 고동치기 시작해 마치 학생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남은 순찰 꼭 가야 하냐고 묻자 저는 순찰 의무가 있음에도 아니, 별 문제 없어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이부자리를 펴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저도 뒤따르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집에서 전화를 건 아내였습니다. 뒤쪽으로 눈길을 주자 이불 속에서 얼굴만 내민 아내가 이쪽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쪽의 진짜 아내는 이웃집 아이가 무사히 발견되어 수색을 마치고 이제야 전화를 걸었다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의 존재가 제 귓가에서 부부 둘만 있는 건 오랜만이잖아? 라고 속삭이자 목덜미가 오싹하고 머릿속이 멍해지며 혼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간밤에 창고에 불이 나서 저는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만 작은 화재여서 질책을 듣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안 것은. 남자는 기쁜 듯이 말한 뒤 갑자기 이야기를 마쳤다. 마스오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한시라도 빨리 이 정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재빨리 정자를 뒤로 했다. 남자로부터 오싹한 이야기를 들은 다다음 날 밤 디자인 사무소 정면에 있는 집에서 오른쪽으로 두 집 건너 이웃한 나카바야시가에 불이 났다. 집에 혼자 있던 임신 중인 아내가 연기에 질식해 죽을 뻔했으나 다행히 모자와 뱃속의 아이는 목숨을 건졌고 작은 화재로 끝났다. 이웃들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마스오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기이한 부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자에서 노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흘 후 사무소 오른편 무카와가의 마키가 행방불명되어 믿기지 않는 장소에서 발견됐다. 정자에서 여자아이에게 그림자놀이 이야기를 듣고 사흘 후 사무소 맞은편 오토모가의 남편이 머리를 다쳐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 정자에서 남자에게 숙직 이야기를 듣고 이틀 후 사무소 정면 옆집인 나카바야시가에 불이 나 임신 중인 아내가 연기를 마셨다. 이 부합은 대체 무엇인가? 이대로 가면 다음번에는 아마도 남자의 아내가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에는 동거 중인 큰 신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에는 이 부근에서 남자 형제 부부와 동거하는 누나가 어떤 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노인의 장녀이자 남자의 누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인근 노인이 재난에 휘말릴 것이다. 이런 괴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명이지만 마스오가 정자에 가지 않고 나머지 인물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마스오는 그 가족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정자에서 교정지 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산책은 하겠지만 언덕길에는 결코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단념이었다. 그래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해질녘이면 언덕길 위에 사람의 형체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겁을 먹게 되었다. 그 뒤로 조금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에는 산책 자체를 포기했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부터 우중충한 날씨여서 사무소의 나카다도 마스오가 산책을 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커피를 부탁했다. 마스오가 사무실에서 교정지를 읽기 시작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수인 우노와 나카다가 잡담을 나누다 업무로 되돌아갔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나카다가 응대하러 나갔다가 마스오에게 와서 손님이 왔다고 전했다. 여자분이라고 했다. 이름은? 어라? 들었는데?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마스오는 비로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빠릿빠릿한 나카다가 방문객의 이름도 모르는 채 손님이 왔다고 전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나카다는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엄청난 불안감에 팔뚝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 가족의 네 번째가 왔어. 사무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으나 현관을 통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마스오는 나카다에게 나는 없다고 하라며 그대로 방치하라고 지시한 뒤 모든 신경을 현관에 집중했다. 문을 세차게 두드리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귀에 들리는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나카다가 창문으로 바깥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돌아간 모양이라고 전했다. 나카다가 주저없이 대답한 것은 마스오의 집안 사정, 즉 외도로 인한 별거를 알고 있었기에 방문자를 마스오의 아내 쪽 관계자라고 추측했기 때문일 터였다. 이 웃을 수 없는 오해를 마스오는 이용했다.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이날부터 약 2주 뒤에 비 오는 날 저녁 또다시 같은 여자가 찾아왔고 나카다는 외출하셨다고 말해 돌려보냈다. 이후로 그는 비 오는 날을 싫어하게 되어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역 앞에 찻집으로 외출해 진짜 외출했습니다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의 방문이 그쳤다. 기억이 흐려질 정도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비 오는 날이면 카페에 가는 일은 그의 완전히 굳어진 습관이 되었다. 마스오가 이야기를 마쳤을 무렵에는 나의 기억도 애매하나마 되살아나 있었다. 산의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 그림자 놀이, 숙직 이야기. 그 세 가지는 확실히 당시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세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사실이나 주위에서 일어난 오싹한 사건의 연속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기분이 듭니다만, 말하지 않았지. 당시에 자네는 천진하게 괴담을 원하고 있었으니까. 입 밖에 내는 것으로 정말로 안 좋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자에서의 체험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략했던 거라네.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다. 당시에도 좀 오래된 일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백열전구, 대중목욕탕에 다니는 서술, 학교 숙직, 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그런 전구가 쓰였던 것은 아마 1960년대부터 1970년 전후겠지. 학교 숙직이 유지됐던 건 1970년대 후반입니다. 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작가 선생이시구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서먹한 경어가 사라지고 그는 완전히 옛날 말투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대가 맞지 않아서 수수께끼가 나오는 건가? 그의 말투에서 흐릿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세 사람 모두 처음부터 그 정자에 있었던 것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던 눈치였지. 내가 먼저 돌아간 뒤에 그 녀석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정자의 뒷산일까요? 에이,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말게. 무서워진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던 기분 나쁜 부합 외에 또 한 가지의 섬뜩한 부합이 있었던 것을 물론 마스오 씨도 눈치채고 계셨겠지요. 노인의 가족 구성과 마스오 씨의 가족 구성이 묘하게 일치했다는 점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그것들이 노렸던 것은 마스오 씨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것들은 자기들과 같은 가족 구성을 가진 자를 찾고 있었고 마스오 씨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상대는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오 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들이 살았을 법한 시대를 고려해도 보통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마스오 씨는 사무소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스오 씨의 가족이 겪어야 했을 앙화가 주위에 가장 비슷한 사람에게 내렸던 겁니다. 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군. 다만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방불명은 되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화재로 타죽지도 않았습니다. 맞소는 듣고 싶지 않지만 알고는 싶다는 듯이 물었다. 만일 나와 가족이 그 녀석들의 생각대로 동거하고 있었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나? 부활일까요? 혹은 성불일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그 의견을 믿지 않는다는 기분이 문득 들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어느 쪽도 아니고 그냥 마쏘 씨 같은 사람의 가족을 계속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듣고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개통한 괴이의 이유를 찾으려 해봤자 분명 의미는 없을 겁니다. 마쏘는 납득한 듯 보였다. 나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 작품을 읽고 마음에 걸렸던 것은 예를 들자면 은거의 집에 나오는 산이 저 노인의 이야기에 나왔던 산을 방불케 했으니까라는 이유였습니까? 그 작품을 읽었을 때는 어라? 하고 느낀 정도였네. 두 번째 예고화가 어린아이의 그림 이야기고 세 번째 모 시설의 야간 경비가 밤새 경비하는 이야기였지. 네 번째 작품을 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건 억지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네 번째, 부르러 오는 것을 읽자마자 이 사무소를 찾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떠올랐던 거야. 물론 그건 내가 정자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 자신의 체험담이지. 안절부절 못하게 돼서 자네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네. 감사합니다. 다만 그 작품들을 쓸 때 마쏘 씨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소재로 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공자는 확실하니까요. 첫 번째 작품은 우연이었지만 그때 마쏘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 무의식이 기억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이후 작품의 소재 선택에 은근히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 합리적입니다. 말 되는군. 합리적인 추리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빈정거리는 듯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기분도 듭니다만 일단은 설명이 되죠. 그렇지.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쏘 씨의 반응입니다. 제 작품을 읽고 그렇게 느끼셨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메일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마쏘 씨는 저를 부르셨죠? 어째서일까? 어느샌가 밖은 해질녘이 다 되었고 사무소 안도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다. 이곳을 찾아왔을 때 위화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체를 지금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새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디자인 사무소를 계속 운영 중이라면 요즘에 나온 책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옛날 책들 뿐이고. 마쏘가 다시 빈정거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곳에 어째서 자네를 불렀는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가 선생님이니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그 녀석들 측에 서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쉿! 마쏘는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대면서 말했다.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가? 귀를 기울이니 정말로 보슬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내리고 있었던 것일까? 자네도 상당히 만만찮은 친구로구만. 그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나? 마쏘는 씩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괴담을 이야기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지. 물론 5번째 이야기라네. 마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서서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막아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등 뒤에서는 목소리만이 들려올 뿐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그 여자의 방문이 멈추고 나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때였지. 듣고 싶다는 마음이 곧바로 솟구쳤지만 나는 모든 자제력을 총동원해서 디자인 사무소를 뛰쳐나왔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뒷머리가 잡아당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돌아보지 않고 카나가와역까지 서둘러서 신 오사카 역으로 향했다. 예약해두었던 신칸센을 가장 빠른 차편으로 변경했다. 승차하고 좌석에 앉아도 신칸센이 교토를 지나도 전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간신히 나아졌다고 느낀 것은 나고야역을 출발했을 무렵이었다. 마스오와 디자인 사무소에 대해서는 예전에 상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부러 조사하지 않았다. 어떤 형태로든 이 이상 관련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도 작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아마미오시마의 북토크 행사도 대만의 타이페이 국제 북페어도 중지되었으니 덕분에 시간은 있다. 그렇게 되어서 이번의 체험을 단편 우중괴담으로 엮었다. 아직 5번째 이야기를 결정하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이 일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함으로써 마무리 짓자고 생각했다. 연작 단편으로 완결시켜버리면 이쪽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에 게재된 열화가 심한 사진은 내 가방 속에 들어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에 깨닫고 솔직히 무척 놀랐다. 다만 마스오가 넣은 것인지 이것이 문제의 그 정자인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내게는 조금도 짚히는 바가 없다. 어떻게 그런 사진을 실을 수 있는가 하고 독자는 미심쩍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액막이다. 그렇게 담당 편집자 S에게 설명해서 본지에 싣도록 했다. 본작을 집필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딱히 다른 뜻은 없다. 자, 구독자 여러분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자, 이 책을 쓴 미스다 신조 작가님은 일본에서 대체 불가능한 거의 하나의 장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가분입니다. 이 콘텐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공포소설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시선너머 채널에서 꾸준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공포소설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